자, 그 녹음이 잠깐 중단돼 가지고 제가 다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일시 기록을 중지시켰는데 이걸 또 다시 풀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풀지 않고 녹음을 강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자료의 대안적 해석 부분하고 감정이입 부분이 다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 지금 촬영을 이제 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19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196 페이지 보면 자료의 대안적 해석 부분인데, 자료의 대안적 해석은 이 노란책에서는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그 재해석이라고 해요. 재해석. 재해석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정확한 용어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앞부분에 정의가 나와요. 자료의 대안적 해석 부분에 정의, 동일한 역사 동일한 역사 자료를 종종과 다른 어, 달리 해석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상상적 역사 이해의 주요 형태다. 그래갖고 그 자료에 대한 쪽 해석의 정의가 나오고요. 네, 죄송합니다. 야,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학설이 달라졌다. 말을 잘 듣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지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도 있고 기존의 자료를 그전과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태조의 유교 신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많아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기에서 좀 요약해서 말하면 보통 많은 역사책에서는 태조의 권한 정책을 어떤 북진 정책이라든지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권한을 배척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하위사상 측면에서 해석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그 자료의 대안적 해석 부분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많은 역사책에서는 고려 태조의 권한 배척을 정치, 군사적으로 해석하여 고려의 북진과 권한의 팽창 정책의 대립이나 고려 태조의 당시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한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발해를 멸망시킨 권한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그 위에 사료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문화 사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서 하위 사상을 비롯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란 배척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하위 사상의 성격 또 다른 구조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런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의 구조를 부여하는 구조적 상상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 상상이라는 건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합쳐서 구조적 상상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구조적 상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고려 태조의 거란 배척 전책이죠.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뭘로 봤죠? 하이사상으로 봤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게 구조적 상상이고 이 구조적 상상 기능이 대안적 해석이다. 사료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을 볼게요. 자, 감정이입은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자, 감정이입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용과 공감, 상상력과 창조력과 유사한 정신능력, 과학적 방법과 대비되는 어떤 방법론적 절차나 기법 등 그 학문적이나 그 일상적으로 여러 이제 다양한 그 의미를 쓰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만 쭉 보고 그리고 역사적 감정이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8페이지 보세요. 자, 보통 근대학문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미학, 사회학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자, 근대학문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최초로 사용했던 것은
미학인 측면에서, 미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쓴 건데, 자, 미학은 이제 문학적인 측면이나 뭐 미술적인 측면, 예술 작품 이럴 때 감정이입을 이제 처음 사용했죠. 자, 미학에서는 이제 감정이입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 좀 볼게요. 자, 미학에서는 감정이입을 감정 및 정서 표현 수단으로 여겼다. 그래서 미학의 감정이입은 인간의 느낌, 정서, 태도를 우생물의 투사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대상과 나의 정서적 상태를 통합하는 체험의 감정이입이다. 체험이 감정이입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대상과 나의 정서적 상태를 체험한다. 통합을 했다. 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일시라고 하죠. 동일시. 음. 그래서 그 새가 울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새가 울부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새가 노래하는지 울부짖는지 잘 모르겠죠. 새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나의 감정을 새에 투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방식이죠. 자, 이걸 동일시라는데 당연히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이에요. 자, 사회적 과학이나 심리학적 감정이입을 근데 되게 이제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적 감정이입을 해서는 되게 이제 감정이입을 인간 행위 이야기한 총체적 수단으로 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을 다 알 수 있다. 필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어떤 성격을 다 띠고 있어요. 인지적이 뭔지 정의적이 뭔지를 이제 좀 이따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총체론적 입장의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그 감정이입이죠. 물론 일부 역사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한 건 있지만 상당수 역사학자들은 이걸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 역사학자는 동의하지만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강독하면서 좀 볼게요. 자, 하여튼 읽어보면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자신의 입장에서 더 잘 이야기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 처지에 놓거나 다른 사람과 처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감정이입이다. 자, 감정이입 단계에서 보면 일상적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감정이입을. 예.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세계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처지라면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입적 이해를 강조하는 상당수 학자들은 감정이입을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한 총체적 필수적으로 본다. 그 인간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꼭 감정이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입만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인제 뒤에 넘어가서 요건 이제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의 특징을 또 볼게요. 다음 장 두 번째 볼게요. 자, 감정이입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 여기에서 정의적, 인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이입의 정의적 요소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경험을 의지라면 인지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정서 상태를 식별하고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의적 능력, 인지적 능력의 어떤 개념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총체론에서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그럼 인지가 뭐고 인지적이 뭐고 정의적이 뭘까? 요거에 대해서 좀 개념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앞에서는 좀 어렵게 설명됐어. 여기는 보시면 정의적인 요소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사태를 경험하는 의지, 인지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부가 설명할게요. 검은 책의 내용이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인지적 요소를 설명하려면 인지적 요소는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검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을 통해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 자, 검은 책의 예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춘추가 대화성 함락할 때 사위와 딸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었다. 자, 이건 역사가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사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김춘추가 대화성 함락할 때 멍하니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멍 때리다만 제가 이제 해석한 거고, 그러니까 멍하니 아픔만 쳐다보고 있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왜 그 사람이 그 멍 때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왜? 사료 분석을 해보니까 대화성 함락 때 아까 설명했죠.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멍 때리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사료를 통해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뭐냐 상상을 통해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적 요소는 뭐냐? 정의적 요소는 거꾸로 맥락적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사료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할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내 입장에서 남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감과 동일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감정이입이에요. 나의 감정은 이런데 철수의 감정은 어떨까? 나는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아플 테니까 그때 사람들도 이럴 때 이렇게 아플 거야 하는 흔히 우리가 하는 감정이입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적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자, 보통 이제 역사에서 감정이입은 인지적 감정이입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정의적 감정이입도 좀 쓰긴 돼요. 왜냐하면 정의적 감정이입을 왜 쓰냐면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많이 좀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그 시대나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인데 사료가 부족할 때 우리는 정의적 감정이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은 인지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어떤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내용을 보시면 되고, 요때 이제 정의적 감정이입에는 또 그 안에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가 있죠. 동일시와 그 다음에 공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다른 사람의 그 처지에 투사하는 동일시, 미학에서의 감정이입이죠. 근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이 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감정을 동감을 표하는 공감이라는 것들이 나도 이런 그 정의적 요소에 다 속하죠. 총체론에도 속하고. 예. 공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에 사용될 수 있어요. 사용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에 동일시와 공감이 역사적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느냐 없냐 이걸 문제를 냈는데 결론적으로 역사적 감정이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를 좀 볼게요. 자,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동료의식이나 감정의 공유, 그 다른 사람의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감정이입의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게 동일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견해라는 건 앞에 언급한 사회학이나 미학의 사회학에서 심리학에서 나타난 감정이입이죠. 예. 자, 총체론적 입장에서 이제 감정이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보면 역사적 감정이입의 성격을 볼게요. 자, 역사적 감정이입의 입장에서 총체론적 감정이입을 받아들이는 성격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총체적 수단으로서 감정이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고요. 대부분은 어, 그 감정이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요. 예. 인간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그 필수적인 게 아니라 한 수단, 여러 수단 중에 하나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정이입을 인간의 이해의 총체적 수단으로 견해를 받아들여 일부 역사학자들도 역사 이해를 하는데 감정이입을 총체적으로 필수적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감정이입 역사 이해의 총체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감정이입적 이해하는 태도는 역사적 감정의 첫 단계이며 역사적 감정이입을 동일시와 공감도 포함된다.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거는 뭐야? 네, 이거는 부분적이에요. 일부 학자들이야. 그래서 역사학계 전반적인 견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냥 역사학자들 전반적인 것들 대다수는 감정이입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러나부터가 역사학계에서 생각하는 감정이입 이해죠. 한번 볼게요. 감정이입을 역사이해의 주요 수단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많은 역사가들은 감정이입으로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없거나 감정이입의 역사적 이해를 총체적 수단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 내면이 요 정도 있으면 요 정도, 요 정도만 감정이입을 보고 있어요. 감정이입을. 그것도 이제 맥락적인 측면, 정의적 측면에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보면 그래서 역사적 상상과 감정이입이 동일한 것이 아니며 감정이입을 했다고 해서 역사적 상상 요소를 모두 갖추어 보지도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프가 생각하는 그 역사가 상상력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레프는 역사가 상상력을 과거 현장, 선언과 논쟁, 화폐를 당시 통용되었던 대로 만드는 것처럼 증거의 의미를 부활시킨 것으로 주장했다. 이런 감정이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해갖고 요걸 이제 알려면 인간의 감정이입 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상상이라든지 삽입이나 보관 등등 해갖고 이걸 통해서 그 인간의 행위 동기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행위 동기에 미친 영향, 상황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인간의 행위 동기를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한 부분에 불과한 거지. 인간의 행동을 한 동기를 알기 위해서 내면의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경, 객관적인 어떤 사실 이런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되고 뭐 구조적 상상이나 이런 것 등등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읽어볼게요. 이는 감정이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인간의 행동에는 동기뿐만 아니라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행위자의 동일시하더라도 이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감정이입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객관적 사실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자의 사상이나 감정 동기와 함께 행위가 일어난 맥락적 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요거부터 좀 이해할게요. 자, 요거는 예전에 한번 객관적 기출문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나왔나요? 네, 하여튼 한번 보고요. 자, 역사적 행위의 이해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식 바탕으로 표현하며 그러면 여기에는 감정이면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행위의 상상적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여기 키워드는 객관적 지식, 그다음 맥락적 지식이죠. 자, 여기 객관적 지식은 상황에 대한 거야. 객관적 상황. 그리고 이 객관적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요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 그러니까 감정이입의 어떤 맥락적 지식을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감정이입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때 감정이입은 인지적 감정이죠. 자, 인지적 감정이입은 사료를 해석을 해서 맥락적 지식을 파악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이 파란치기도 71페이지에도 있어요. 이제 좀 보면 자, 파란 책 보면 맨 마지막 좀 보세요. 감정이적 역사의 과정.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내면을 이해하는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첫째로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 대상화한다. 그러니까 역사적 이해를 이제 대상화할 때, 그다음 내면이 아니라 이거는 앞에 보는 잘못 치는데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뭘 바탕으로 했다? 역사적 자료를 해석을 바탕으로 했고, 셋째는 맥락적 지식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지식 필요하다. 그런 이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냐? 당연히 사회 분석과 해석에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의 감정이입을 관련된 내용 넘어가죠. 니의 감정이입은 예전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 08년 이게 언제 나왔다? 08년하고 17년도인가요? 예, 두 번이 나왔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야. 자, 니의 감정이입을 좀 넘어가기 전에 감정이입의 구성도를 좀 보고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요걸 제가 이제 그 보충 자료에다 올려놨는데, 자, 여기 보면 아까 했던 얘기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감정이 구성도를 보면 감정이입이 있고, 크게 감정이입은 역사적 그 감정이 있다, 일상적 감정이, 고정관념적 감정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고정관념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감정이 아니고요. 일상적 감정이입도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야. 요 일상적 감정이니까 고정관념 감정이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다음에 역사적 감정이입은 맥락적 감정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재현, 사료를 바탕으로 상상하고, 아까 말씀 정의가 아니라 인지적 요소죠. 자, 인지 요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인지 요소 있고, 그 안에는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적 이해가 있어. 예. 요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추체험은 역할극과 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해 형성됐고, 그다음 감정이입적 이해는 사를 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예, 여기는 큰 범위의 감정이고 여기는 작은 범위의 감정인데, 예전에 추천과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입을 구별하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여기 이제 기출문이 나왔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감정이입 구성도를 좀 머리에 깔고 한번 강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니의 감정이입 좀 넘어갈게요. 자, 니의 감정이입은 되게 이제 감정이입을 주요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의 정의적 성격보다는 인지적 능력을 강조하는데, 아, 그래서 이게 니의 이제 감정이입이에요. 예. 그래서 니의 인지 감정이입의 특징이 인지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뒤에 나와요. 그럼 니의 감정이입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네가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전제 조건 5가지를 얘기했어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보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안 나오고 이건 노란 책에 나오고 파란 책에 좀 언급돼 있는데, 그래서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제 문제를 물어봤어요. 이게 감정의 전제 조건.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니의 감정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네, 제가 이걸 자, 감정의 전제 조건에서 이제 니의 감정의 전제 조건이 08년 15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크게 이제 보편성, 특수성, 합리성, 상황성, 계통성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검은색을 쓰는 게 낫겠죠? 예. 니의 감정의 전제 조건. 그러면 이제 보편성이 뭐냐? 보편성은 그 우리하고 지금 현재인하고 과거 사람들이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네, 두 번째는 특수성이 있는데, 자, 특수성은 뭐냐면 과거의 생각은 현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세 번째는 개통성인데, 자, 개통성은 과거 생활 형태는 역사가 자신의 개통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합리성인데, 자, 합리성은 과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이라는 것은 목적, 상황, 수단에 따른 일관성이야. 그 과거인들이 볼 땐 합리적인데 우리가 입장은 또 비합리적일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과거 사람들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황성이죠. 상황성은 과거 생활 형태는 그 시대의 상황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보편성, 특성, 대통성, 합리성, 상황성 요 5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이거 쓰는 문제 나왔고 15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15년 뭐 08년도 기출문제. 자, 그래서 예전 아까 좀 얘기를 잘못했는데 니의 감정이입 자체가 나온 게 아니라 니의 감정의 전제 조건이 나온 거예요. 감정의 전제 조건. 니의 감정이입은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됐었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 기출문제 때 요걸 쓰라고 하니까 니의 감정이입 전제 조건을 쓰라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보편성, 특수성, 개통성, 합리성, 상한성 이렇게 쓰신 분도 있다고. 아니죠. 이걸 드시고는 쓰시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요약을 해놓은 것 뿐이고 요걸 쓰셔야 돼요. 요걸요. 풀어서 쓰셔야죠. 예,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파란 책에서 찾아서 볼게요. 예, 이건 남색 책 내용이었고 파란 책 내용이 있어요. 예. 자, 파란 책 내용 볼게요. 아이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예. 파란 책이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파란 책 이게 몇 페이지야? 72페이지 펴보세요. 72페이지. 자, 72페이지에 니의 감정이입 전제 조건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역사를 감정이입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인들의 생각은 현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 특성이죠. 그 다음에 과거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합리성이다. 그래서 예컨대 과거 사람들의 행위가 미신으로 믿다고 하거나 무식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역사적 감정임을 이해할 것은 아니다. 또 과거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편성이죠. 과거의 생활 형태는 그 시대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상황성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남색책에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니의 감정이입이 쭉 나오는데
니의 감정이입 자체는 예전에 객관식 문제 때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독립된 문제로서 또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니의 감정이입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로는 음 그 그다음에 성취의 수준의 감정이입, 그 절제로서 감정이입, 성향으로서 감정이입,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심으로써 감정이입 볼게요. 심으로써 감정이입. 이거 이게 검은색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심으로써 감정이입은 증거와 관련이 없거나 증거에 추론될 수 없는 특별한 심으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었다리 하거나 아니면 타로를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심으로써 감정이입죠. 예전에 제가 한번 타로 보러 갔을 때 타로 보는 사람이 저의 심리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물론 100% 맞추진 못했어요. 맞추는 것도 있고 못 맞추는 것도 있는데 되게 얼굴 표정 가지고 좀 맞추는 것 같아.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심으로써 감정이입이죠. 어떤 증거라든지 추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건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는 성취로서 감정이에요. 자,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행위자를 믿고 가치롭다고 여기며 느끼고 얻으려고 했던 것을 아는 것으로, 그다음에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감정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행위자의 생각에는 반드시 공감하거나 행위자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장에서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받아들이고란 말이야. 근데 이런 받아들이는 거는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고려한다는 거, 고려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틀러가 이제 인종 말살 정책 같은 거 이제 펼칠 때 요걸 우리가 이제 시틀러의 생각을 고려할 수는 있죠. 근데 시틀러의 생각을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은. 예. 그래서 뒤에도 나왔지만 이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어 정의적인 판단이 인지적 판단을 기준한 거죠. 인지적 측면이고 사료 분석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이게 인제 역사적 감정이입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죠. 세 번째가 절차로서 감정이입이거든요. 자, 절차로서 감정이입 보면, 자, 절차로서 감정이입에서는 감정이입을 행위자나 사회집단이 믿었던 것이나 그 가치를 아는 절차, 다른 방법과 구별되는 특별한 발견 수단으로 여기는 거다. 요거는 주로 이제 인류학자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인류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부족들의 어떤 생활 형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서 부닥쳐 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절차로서 감정이에요. 근데 이 절차로서 감정이입은 또 감정이입의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죠. 요거는 뒤에 좀 설명돼 있어요. 예. 자, 네 번째로는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이야. 자,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보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경향이나 성향이나 경향을 여긴다. 자, 요거는 주로 인제 정의적 감정이입이고, 주로 인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역사적 감정. 근데 부분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취로서 감정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성향으로서 감정도 역사적 감정에 포함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네가 왜 심호흡속 감정이입을 인제 뭐냐면 어 왜 역사적 감정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절차로서 감정이입도 그렇고. 자, 이에 따르면 심호흡속 감정이입은 역사의 별다른 역할을 못하며, 요거는 인제 어 신당도에서 필요한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절차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을 증거와 관련이 없는 특별한 발견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심으로 감정이입과 함원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걸로 함원될 수 있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발견 수단을 여기기 때문에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니야, 증거. 그래서 증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사주를 보는 사람이 인제 뭐냐면
감정이입을 할 때 얼굴 안면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하잖아. 이 많이 인제 겪어봤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왔는지. 이거는 인제 증거가 아니라 뭐 그 사람의 얼굴 발견? 얼굴을 이제 표정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뭐 요렇게 인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역사 이해와 관련이 되는 것은 두 가지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성취로서 감정이니까 성향으로서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중요한 감정이고 요거는 부분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본질적 감정이입은 성취로서 감정이입. 그래서 인지적 성격을 갖고요. 그냥 성향적 감정이입은 정의적 성격을 갖고 있죠. 밑에 있네요. 예. 읽어 볼게요. 자,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적 역사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자, 성향적 감정이입은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정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쭉 읽어보면요. 자,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는 성향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 감정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인제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믿음과 목적 사이에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합리성이 존재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제가 성향으로서 감정이입니다. 자, 합리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입장을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합리적일 수 있죠. 예. 요런 것들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인제 사회적 감정의 전제 조건은 합리적인 생각과 태도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근데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은 그 감정이입을 이해하는 데 필요 전제 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예. 그 본질적인 것도 아니야. 따라서 역사적 이해와 역사적 이해와 본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성취로서 감정이에요. 성취로서 감정이입. 그래서 인제 역사에서 성취로서 감정이입의 내용이 쭉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자, 역사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증거를 토대로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고, 역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증거죠. 증거. 역사적 행위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목적, 가치를 받아들여 이루어진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정의적인 게 아니라 자율 토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고 상상하는 인지적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여기에서 그 재구성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추론이지만 형식적 엄격한 추론이 아니라 직관에 의존한다. 자, 이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 누적이 되고 누적되면서 한순간에 파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절차적인 지식이 아니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야.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감정이입을 인지적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감정이입의 이해와 공감을 다른 걸로 보죠. 그래서 또 공감도 동일시와 이제 다른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감과 동일시를 감정이입적 이해, 그러니까 역사적 감정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감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공감은 그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그런 관점을 적절히 느끼는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역사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없고, 역사적 행위자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경우 자주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이해도 정서적 인지적 기초에 의해서 형성돼요. 이해도 정서도, 그러니까 역사적 이해에서 정서도 인지적 기초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이제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한다고 생각한 정치가들의 평가가 잘못된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난 직후 그 정치가가 가졌던 승리감과 희망을 공유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뭐 실패사회 이제 인종 말살 정책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거 나쁘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이런 그 정서적 그 인지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서 볼 때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고려는 할 수 있어도. 근데 이런 것들을 공감한다?
적절히 느낀다? 이런 건 또 도저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감정이입적 어떤 중심으로 삼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예.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인제 그 역사적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믿음, 가치, 목표, 목적에 동의하거나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감이라는 걸 이제 얘기한 거죠. 그 앞부분에 얘기하는. 자, 공감은 통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는 거. 둘째는 그런 감정을 적절하고 느끼는 거. 자, 공유까지 되고 공유를 바탕으로 감정을 적절히 느끼는 것까지 이제 공감이라고 보죠. 그래서 공감은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에 이를 때 형성된다.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이 느낀 것과 똑같이 과거 사람이 느낀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사람도 오늘날과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 그 여러 가 과거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적 감정이 되게 어려운 첫 번째죠. 공감이라는 것도. 예. 그래서 공감을 하면 맥락적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뭘 바탕으로 하는 거야? 일상적 감정, 우리 시각에서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과거 사람들의 인지적 그 감정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과거 사람들하고 또 과거 사람 안에서도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고 상상할 수 있어야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아, 그래서 인제 있고 어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스토클링이 생각하는 그 감정이입과 공감 혼돈해서 안 되는 주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쭉 있고 그거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제 뭐냐면 음 세 번째겠네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 공감으로써, 이건 이제 앞에 두 번째가 이제 얘기했고 요 내용인데 앞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예. 첫째로는 역사가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없으며 역사적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걸 종종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역사에서 정서적으로 인지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자, 요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든 거는 아까쯤에 제가 예를 든 거고요.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과거상 그 감정 공감을 역사적 감정이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과거 사람들 오늘날 다른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거, 때로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상상해야지만 감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게 감정이 불가능하죠. 예, 우리가 거기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상. 그다음 네가 인제 생각하는 그 공감을 감정이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역사가는 잘못된 생각을 믿음을 공유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역사에서도 정서적 정서도 인지적 그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요런 거 한 네 가지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자, 그러면 인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공감과 마찬가지로 동일시도 역사적 감정이입과 구별되며 동일시를 감정이입적 감정이 필요한 요건도 보지 않는다. 예. 이 동일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죠. 결론적으로 공감과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공감을 이제 뭐냐면 역사적 감정이 되지 않은 세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것도 같이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역사적 감정이 이해 어쩌지 그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인제 좀 보면 그 다음 장 두 번째 단락이죠. 자, 역사에서 감정이적 이해는 기본적 인지 능력에 속한다. 자, 그러나 감정이적 역사 이해는 전적으로 인지적 성격만 가진 게 아니다. 자, 우리는 동일한 역사적 행위를 달리 이야기한다. 특히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성격이 있을 경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자, 인지적 능력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우리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정의적 성격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이제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이 그 이성계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성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호감을 가지면. 근데 나쁘게 평가하고 그렇게 이제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성계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이성계의 이제 이해 과정이 좀 나와요. 그래서 고려 말에 이성계가 이해도의 군을 생각해 보자. 이성계는 이해도에 대해서 군대를 돌린 이유를 어려움을 빠진 고조사회와 농민의 처지를 고려하기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권력을 장악할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이해가 반드시 모순된 것이 아니다. 자, 이성계 행위에 이해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 이성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성계 이해도 해군의 동기를 그 뭐냐면 전제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려 사회와 농민의 처지를 고려한 거죠. 근데 이성계를 싫어하거나 이성계에서 희생된 그 채영에게 이성계가 희생된 채영에게 좋아하는 사람들 후자 권력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역사적 감정이 이해는 기본적으로 인지적이지만 일단 거기에 정의적 성격도 가미되는 것이 이런 이유도 정의적 인간의 어떤 역사가들의 어떤 개인적 호감도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정의적 성격이 가진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역사적 감정적 이해는 기본적으로 자료와 맥락적 지식과 바탕 인지적 성격의 사고 활동이지만 자, 개인의 정서가 강조되는 정의적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뭐와 관련돼요? 니하고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죠. 니도 기본적으로는 인지적 성격이지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정의적 성격도 가미된다고 했잖아요. 니의 감정이입에서 이제 인지적 성격은 성취로서 감정이입, 그다음에 그 정의적 성격은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이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감정이입 단계를 볼게요. 감정이입 단계는 뭐 상당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게 15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이제 두 번째 감정이입은 02년, 06년, 09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몇 분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나왔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을 좀 볼게요. 크게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이것부터 설명했네. 네.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과요. 사고 활동 과정에서 보이는 감정이입.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역사학자들이나 뭐 역사 교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역사 교과학자들이 근데 이제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일어난 감정이입 단계였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어슈빌 리의 감정이입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있지만 관련된 그 노란 책에도 그 관련된 연구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남색 책이나 이제 파란 책에 실려 있는 거는 어슈비와 리의 공동 연구 단계예요. 예, 감정이입 단계요. 자, 근데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과 그다음에 실제 감정이입적 단계 두 가지 단계 모델이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연결돼 있다는 거. 연결된 것을 제가 좀 일단 강조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정이입적 역사이해 한 방식을 할 때 감정이입적 이해에 도달하려면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은 일정한 단계로 나누게 마련이다. 그래서 각 단계에는 특정한 사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사적 감정의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 즉 동기와 믿음, 사상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감정이적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요게 이제 그 사고 활동과 감정이입인데 첫 번째 감정이입 단계죠. 예, 이건 주로 이제 역사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15년 기출문제. 그래서 15년 기출문제 보시면 그 다리우스 1세에 관련된 그 예문이 있어요.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리우스 1세에 통해서 감정이입을 이제 쓰는 거 나왔는데 그때 아마 이제 나온 게 사원적 그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인가요? 예, 요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명칭이.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이게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첫 번째 단계 보면 역사적 사실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왜 일어났는지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 자체, 팩트 자체만 구성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자체를 재현하는 거죠. 복귀시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을 재현했어. 그러면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은 보면 역사적 사실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파악하고 재구성한다.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이유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의 내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이때 맥락적 이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객관적인 이해죠. 객관적 어떤 정세파,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자, 그래서 객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것만 이해하는 거야. 자, 요게 예전에 이제 세 번째가 나왔는데 기출에 관점의 감정일적 재구성은 역사적 행위를 한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려고 설명한다. 그래서 행위자 믿음이나 동기 같은 내면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해하게 된 역사 상황의 맥락적 이해는 충분하지 못한다. 자, 이건 거꾸로 자 내면은 이해해요. 자, 그렇지만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내면과 그 다음에 객관적 상황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적 재구성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관점을 감정이적 재구성하면 역사적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행위자의 관점을 감정이적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을 감정이적 이해로 이해한다. 이게 최종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한 가지 한 가지가 부족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종 단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요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의 기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팩트가 정확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위의 사고 과정 1은 2와 4-에 행해진 2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 이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2와 3의 사고 활동을 종합해 4의 사고 활동을 더한다. 이렇게 볼 때 1과 4는 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적 이해 과정을 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이고 이게 왜일까요? 갑자기 뭐가 뜨는데? 아, 예, 죄송해요. 갑자기 이게 화면에 강공이 떠가지고, 예,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역사적 사실 재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토 시로부미가 있다 그래요. 예, 이토 시로부미가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낫겠네요. 예,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19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그 사실 자체를 뭐냐면 재구성한 건 역사적 사실 재현이죠. 근데 이토 시노미가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왜 이런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냐.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죠. 근데 도요토미 시대요시의 외면적인 모습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니까 다이모들이 불만 색들이 많다. 불만 다이모들을 밖으로 이제 표출시켜서 불만을 그렇게 일으켰다. 그러면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죠. 그런데 이제 관점의 감정이적 재구성을 보면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영토 확장 욕구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 천 중국의 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익혔다. 그러면 이제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적 재구성은 앞에서 언급한 그다음 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그 객관적 상황과 그다음에 내면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할 때 역사적 상식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제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역사적 감정의 이해는. 자, 역사적 감정의 이해는 실제로 어떤 모습을 이제 비춰줄까? 이렇게 보면 자, 요거는 그 뭐냐면 이제 실제 수업상에서 인제 나타난 거야. 자, 요 여러 가지 연구 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여러 연구를 종합한 사람이 어슈비하고 니 모델인데 자, 이 어슈비 니 모델은 5단계로 나눴어요. 자, 그 밑에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의 견해나 관점에서 벗어나는 과거의 사실을 불합리하고 여기며 과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결함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우리만큼 지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문이나 뭐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미신을 믿어서 다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의 결함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고정관념적 관점이에요. 요때부터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데 자,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들 있죠. 어떤 사물을 이제 접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풍문을 통해서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물들의 어떤 그 대상들에 대한 인식은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그 영국은 신사의 나라다. 뭐 이런 것도 고정관념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단계는 사료 자체는 보지 않아요. 사료 자체는 보진 않고 그냥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같은 거 감정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보면 자, 역사적 행위를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 시대나 사회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해한다. 뭐 신분제 사회에서 하늘을 둘러서 이런 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합리적 이해를 도달하지 못한다는 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요렇다 보니까 사회 맥락적 재구성도 불가능하고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사회의 맥락적 재구성은 좀 가능하지만 역사적 행위의 내면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해. 그리고 이제 요런 학생들은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그 교사가 적절한 지도를 해서 다음 단계에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에 있지만 자, 그래서 그 밑에 예가 있긴 있는데 제가 예를 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 부분은. 자, 단계 3번을 볼게요. 단계 3번. 자, 일상적 감정이죠. 그 일상적 감정임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했어? 당연히 기출에 나왔으니까. 예. 두 번이나 나왔어. 일상적 감정임. 그래서 일상적 감정이 02년이나 20년에 나왔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역사적 행위의 특정 상황에 관련된 증거에 비춰서 이해한다. 그러나 이 증거는 비슷한 상황에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행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특별히 적용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료를 봐요. 사료를 분석을 해. 자, 그렇지만 이때 이제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그 과거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개념이 생성될 수밖에 없겠죠. 요 내용이 뒷부분에 있어요. 자, 보면 자, 2단계 감정이입은 오늘날 관점이나 증거에 의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식과 다른 당시 사람들이 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당시 사람들이 아는 걸 구분하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시대착오적 인식이 있다. 오개념.
뭐하고 비슷해요? 앞에서 언급한 공감이죠. 공감. 총체론에서 얘기하는 공감. 예. 그래서 공감과 비슷한 그 감정이입이 일상적 감정이입이에요. 일상적 감정이입. 자, 그다음에 제한된 감정이입 볼게요. 제한된 역사적 감정이입. 역사적 행위를 당시 상황과 관련된 징후 이해하는데 이때부터는 그 당시 맥락에서 파악돼. 그래서 과거 사람들의 믿음이나 목적, 가치 등을 고려해서 그들의 행위를 이해한다. 행위가 일어난 맥락에 관심을 쏟는다는 점에서 역사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맥락은 사료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 뭐냐면 특정 요인, 한 가지 맥락으로서만 과거 사람들이 그 행위를 봐요. 넓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아니라 특정 요인. 음. 자, 예를 들어 그 이제 기독교 로마 시대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로마 그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병역 기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버리면 특정 요인들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 그게 아니라 뒤에 얘기했지만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맥락적 감정이 제한된 맥락적 감정이 벗어나가지고 우상 숭배나 병역 기피 외에도 그다음 기독교인의 어떤 배타적 공동체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경멸감 그리고 그 당시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술이 치료행위죠. 야간 모임 등등등 다양한 맥락에서 보는 것은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 자, 역사적 행위를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나 상황에 비춰 이해한다. 이게 마지막 이제 맥락적 감정이죠. 예. 자, 이 맥락적 감정임은 기출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일상적 감정이입은 그냥 일상적 감정이입 자체를 물어봤지만 이 맥락적 감정이입은 응용하는 문제가 나요. 어떤 역사적 상황이 주어지고 이게 응용하는 문제가 나와. 예,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 자, 그 역사적 행위를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나 상황에 비춰 이해하고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여기까지는 뭐 제한된 맥락적 감정이와 동일하죠. 과거 사람들의 내면을 고려한다. 역사적 행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종합해서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 요인들 종합해서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이걸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어떤 종류의 상황을 바라보는 각오나 자신들의 관점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 이게 이제 맥락적 감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락적 감정에 대해서 이제 그 노란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맥락적 감정의 그런 내용을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 다음에 과거 상황과 행위자 성향을 보는 거야. 과거의 상황은 이제 외면적인 거고 행위자의 성향 같은 것, 내면적인 거. 그래서 과거의 제도, 그 다음에 행위자의 의도, 목적, 가치를 이해하는 역사적 그 기능. 그래서 과거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맥락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그럼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1단계까지 5단계까지 그 감정이적 역사의 어떤 사고와 관련돼서 보는데 단계에는 아예 이제 뭐 특별한 사고 활동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감정이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단계 1에서는 감정이적 이해와 관련된 특별한 사고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2단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일어난다. 요거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뭐와 좀 유사하죠? 감정이입의 사고 활동에 유사해. 그래서 여기 연결시켜서 보면 여기 감정이입적 역사의 재현. 그래서 아예 이제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는 그 단계죠. 요거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단계에서는 고정관념적 감정이죠.
자,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죠. 자, 이거는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요거. 약간 이제 그 앞에 부분에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 비슷하죠. 고정관념적 감정이면 요거 연결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보면 행위자의 믿음이나 동기를 고려해서 관점의 감정일치 재구성을 가능하지만 역사적 행위의 맥락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한다. 예. 요거 3단계는 일상적 감정인데 요거는 관점의 감정일치 재구성이 일상적 감정. 그리고 사람의 맥락적 감정이니까 감정의 재구성. 그러니까 일상적 감정이니까 고정관념 감정을 거쳐서 요게 이제 뭐냐 맥락적 감정이 된 거야. 네,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역사적 사실 재현은 재현감. 아니,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은 고정관념의 감정이입. 그다음에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은 일상적 감정이입.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의 감정의 재구성은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볼게요. 자, 상황과 관점의 감정의적 재구성을 종합한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 단계는 제4단계, 제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역사적 행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것은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맥락적 감정이입은 단계 5가 역사상을 충분히 고려하는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감정이입 단계는 사고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는 과정이다. 요게 키워드가 이제 사고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는 과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고 수준의 능력이라는 것은 삐아제 발달 단계를 염두에 두고 있죠. 보통 이제 단계 하면 삐아제식 어떤 발달 단계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입적 이해라는 것은 경험의 어떤 거, 경험의 크기. 경험이나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런 단계들이 이제 차근차근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요것을 이제 그 피아식 발달 단계가 아니라 그 사회적 감정이 그다음에 영역 고유 인지론적 감정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대체론의 각 이해 단계는 다음 단계 이해를 필요한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의한 간접임은 역사적 사실 올바르게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했죠. 고정관념적 감정임의 문제점이죠. 그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있다면 고정관념에 의한 역사적 이해는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고요. 자, 일상적 감정이입은 역사학습의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학생들의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험에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필요악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일상적 감정이입은 어떤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맥락적 감정을 하라고 하면 애들이 못해. 그래서 이런 단계를 중간 단계, 가도기 단계로 거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상적 감정이입의 유용한 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일상적 감정이입을 감정이입 활동을 하면 수업을 통해 역사적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일상적 감정이입의 유용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지만 이제 감정이입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비판. 그 비판이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때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번 그 감정의 비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출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감정이입적 역사의 이론에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예.
첫 번째로는 감정이입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비판이고요.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상상과 감정이입과 공감, 동일시대 개념이 통일성을 가지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적 감정이입 단계도 예매하거나 자료로 확실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도 그러한 예다. 음. 자, 그다음에 근본적인 비판은 여기는 아예 감정이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 감정이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이거는 역사적 이해를 할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인데 요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통 이게 일상적인 그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인데 자,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역사가가 과거 행위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외형적 비슷한 요인을 접하더라도 과거 행위자 오늘날 역사가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역사가가 과거 행위자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가와 역사적 행위자는 서로 다른 정신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외형적으로 비슷한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서로 다른 정신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할 수 없다.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예요. 제가 생각한 예. 커플 반지를 이제 볼게요. 자, 어디가 커플 반지에서는 한국은 그냥 연인들끼리 단순히 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의미를 안 둬. 거기에 뭐 결혼이나 약혼 같은 걸 의미를 두지 않죠. 근데 미국에서는 달라. 연인들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들만 끼는 거야. 약혼한 사람들만. 약혼하지 않은데 단순히 연인이라서 커플 반지를 끼지 않아요. 근데 한국인 학자들이 만약에 그 이런 미국인들 내용을 시선을 보면 좀 안 맞죠. 마찬가지야. 동시대도 그런데 예전에 그 가구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 상황은 비슷하다고 해서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이거는 감정이입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텍스트 논증 관점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죠? 요거는 파란 책에도 실려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 논증 관점에는 역사를 감정이입적 이해를 이해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관점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됐어. 텍스트론에서는 자료를 동일하고 확정적인 정보의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 본다. 언어로 쓰여진 허구적인 어떤 걸로 보죠. 그래서 역사 자료는 그것에 만든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텍스트다. 그래서 역사 자료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대로가 아니라 자료가 만든 사람의 해석된 역사적 사실이죠. 허구적인 내용이죠. 자, 이런 이유로 역사적 자료는 이게 뭐냐? 예. 자, 역사적 자료는 그것이 다루는 역사적 사건에서 행위자가 고려했던 요인을 그대로 담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언어적 허구성을 적혔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쭉쭉 넘어가면 어, 이유를 좀 볼게요. 자, 저자의 의도나 텍스트에 포함된 틀을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따라서 역사를 이해한다. 그래서 비판적 역사 읽기와 해체적 역사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비판적 역사 읽기와 해체적 역사 읽기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거는 뭐 어차피 그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맥락적 읽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건 어떤 사회적 구조나 배경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맥락적 이해도 텍스트론적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다 언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쓰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맥락을 끌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다. 요때 맥락이라는 걸 컨텍스트라고 해요. 사회적 배경이나 구조.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텍스트론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텍스트론 관점에서는 역사적 감정의 성격을 보여주는 맥락적 이해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때 맥락적 이해라는 것은 콘텍스트 뒤에 있죠. 네, 콘텍스트 말이에요. 콘텍스트.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사회 구조나 그다음 배경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맥락적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 행위가 일어난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이라는 컨텍스트 자료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컨텍스트를 자료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장면을 만든 사람의 관점이나 해석이 들어간 텍스트다. 텍스트란 건 허구적인 거죠. 당연히 컨텍스트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처럼 극단적 텍스트론적 관점에서는 모든 자료가 텍스트이며 컨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에서는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으며 자연히 맥락적 이해를 전제한 역사적 감정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은 전반적인 이제 텍스트론적 관점의 견해고요. 뒤에 이제 그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 견해가 있는데 제킨스 사람이라는 견해를 그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 견해까지 나올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좀 읽어볼게요. 읽어는 볼게요. 이 사람은 네 가지를 지적했어. 그 중에 두 가지는 철학적 문제고 두 가지는 실천적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적 이해, 감정 이해 불가능한 이유를 네 가지 제시했다. 제킨슨 학자가. 두 가지는 철학적 문제고 두 가지는 실천적 문제다. 자, 첫 번째 철학적 문제는 과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제킨스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절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던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다. 하물며 시공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가까운 지인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철학적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철학자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이해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철학적 문제도 이제 첫 번째 지적했고, 두 번째는 철학적 문제는 첫 번째 연장성상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연장선에서 보면 모든 의사소통에는 반드시 해석이 포함되는데 이 해석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구성될 뿐이다. 예. 그래서 그때 과거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알 수가 없죠. 다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제 여기면 실천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얘기하는 그 실천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역사를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방법 논술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역사를 가르치거나 어, 연구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제시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가르치는 측면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보는데, 제키스는 감정이입을 수업을 하는 교수의 마음과 같다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는 콘텍스트,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 행위를 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교수가 말하는 콘텍스트는 역사적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이다. 그렇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적 행위는 콘텍스트가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천면 수업의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수업 경험이 약간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좋게 느낄 것이고, 아니면 좀 교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있는데, 제키슨의 비판은 역사적 감정이입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는 걸 전제한다. 즉 역사적 행위를 이해할 때 과연 우리의 행위자의 생각을 그대로 감정이입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감정이입은 이해는 역사적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는 전제로 하고,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보통 보이던 행동과 다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다.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는 우리의 합리적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생각을 전제로 한데, 물론 역사적 행위 우연히 일어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힘든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이해 범위에 벗어난 것이다.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는 합리적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상한다.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그 상황과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하잖아요. 과거인도 우리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상황, 수단, 목적에 따라서 하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꼭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이 아니야. 예. 대부분 비합리적이거나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그 자료를 주고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비합리적 행위, 우발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그 잠재적 행위까지, 심리적 행위까지, 심리적 요인 등등 해 갖고 행위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키스는 이제 그 견해, 비판은 일단 나도 주변의 사람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뭐냐면 역사의 해석인데, 이 해석이라는 것이 그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수업을 할 때 컨텍스트를 이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컨텍스트를 통해 역사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수업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네 번째로는 합리적 행위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감정이입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우발적으로, 그다음에 그 비합리적 행위도 되게 많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감정이입을 파란책에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감정이입이 역사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파란책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파란책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요. 쭉쭉 넘어가서 74페이지 펴보세요. 74페이지. 자, 여기까지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정이입적 역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이해서 입장에서는 감정이입적 이해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인식에 따르면 역사는 언어로 표현되며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한다. 그래서 언어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컨텍스트죠. 자, 컨텍스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보다는 그걸 탐구한 역사가들이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통해서 과거에 들어가는 자체가 모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만든 텍스트도 허구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컨텍스트도 허구죠. 근데 여기에도 무슨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야. 요게 이제 그 텍스트론적 입장에서의 감정이입을 뭐냐면 요약하는 말이죠. 파란 책이 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 그래서 녹색책, 남색책 읽어보면 주저주저 썼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파란 책을 보면 딱 요점만 돼 있어. 요점만. 예, 그래서 좋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을 할 때 역사적 효과가 뭐냐? 아예 없냐? 있죠. 예. 첫 번째는, 자, 여기부터는 그 포용성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역사적 감정, 아이고. 자,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를 보다 생생한 인간의 삶으로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은 감정이입을 통해 감정을 통해 역사에 대한 상상을 가지게 되며 인간과 사회상을 연결시킬 수 있다. 키워드는 역사에 대한 상상력, 그다음에 인간과 사회상을 연결시킬 수 있다. 자, 요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외워두세요. 요 내용을.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쭉쭉 넘어갈게요. 이제 역사 해석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볼 거 없고, 역사 해석은 쭉쭉 몇 페이지 넘어가냐면 왠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요 역사 해석 부분은 뒤에 이제 그 강의 때 했어요. 제가 파일을 이렇게 해서 뒤에서 지금 녹음 안 된 것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파일.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파일, 다음 그 파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역사 해석 부분은 다음 파일로 해서 쭉 넘어가요. 예, 끝나겠습니다.